이란의 어떤 저항의 DNA라고 해야 되나요?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집 효과가 일어난 거죠. 중동 내에서 그 이란에 필적할 만한 나라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이란과 미국이 직접 전쟁하게 하는 거다. 이게 저는 네타냐후의 40년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아는 이란이라면 어떻게 복수하냐. 적에게 복수하는 건 이란 전쟁 이야기 지식의 발견에서 인남식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는 최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셨었어요? 아니요, 한 달까지는 예상 못했고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둘 다 자존심 싸움이 계속 치킨 게임처럼 가는 거고 이걸 계속 군부를 떼는 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 네타냐후다. 네타냐후와 푸틴. 네타냐후와 푸틴. 네, 두 명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 전쟁으로 아예 이란을 정말 쪽도 못 쓰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이 전쟁의 어떤 유의미하다? 개인의 이익이 먼저 발동한 거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세계 독직 부패건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계속 미뤄지고 있고 만약에 총리직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재판이 가속화되면서 판결까지 막 달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더 큰데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마스를 규탄하고 하마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정치 문화와 군사 문화는 적의 기습을 막지 못한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네. 겪었던. 예.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순간 뭘 하냐면 대법원 주재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정보 실패부터 시작해서 왜 도발을 못 막았나? 왜 빨리 우리 방어작전에 나가지 못했는가를 반드시 다 치열하게 치밀하게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네타냐후가 그 당시에 정보 실패가 있도록 만들었던 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개인적으로는 종전되지 않는 것이 네타냐후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게 이제 개인의 이해관계로 설명하는 것 하나.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란이라고 하는 주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는 게 국가 이익에 합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40년 만에 온 기회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네. 차제에 이런 정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는 한 세대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들은 이란과 1500km 떨어져 있지만 이란의 그 소위 대리인들이 레바논 헤즈볼라는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을 보복할 수 있다는 거죠.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역전돼 있거든요. 자기들은 2020년에 UAE랑 아브라함 협정 맺으면서 우방국들을 바로 적 앞에 깔아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자기는 답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 이익과 국가 이익의 그 계산이 딱 일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면서 전쟁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의 여론이 9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 10월에 총선이 있는데 예. 높은 확률로 재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6월경에 아예 조기 총선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왜 이 전쟁을 시작했는지 결국은 네타냐후한테 속은 거다 이런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게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설득력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네. 예,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별 관심도 없고 뭐 그런데 옆에 와서 총리가 합시다 한다고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네타냐후는 일종의 헤어 트리거,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막 밀고 간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은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숙제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가 오바마 대통령이었고, 네. 그래서 일기 때 오바마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외교 정책을 펴거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의 치적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파리 기후변화 협상이었고요. 또 하나는 JCPOA라고 하는 2015년 7월에 이란과의 핵 합의였어요. 그거는 엄청난 합의였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외교 협상의
가장 아름다운 금자탑이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잘못된 딜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고 2018년에 완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재만 복원됐고 여전히 이란은 다시 핵 개발에 나선 징후가 보였고 실제로 우라늄 농축을 3.67에서 60%까지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일은 자기가 벌렸는데 네.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막 주변에서 장난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 한 구석에는 이란을 내가 완전히 뒤집어서 정권 교체를 하거나 내 말을 잘 듣도록 항복만 시킬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진짜 활용점정의 외교 성과를 얻는 건데 하는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네타냐후는 그걸 잘 알고 있고 이 위험한 47년 혁명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이제 친서방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이제 왔습니다라는 설득을 네타냐후가 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란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하죠. 그걸 작년 6월에 한번 확인했던 거예요. 네. 거기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식을 본 거고. 네. 근데 이 이란의 어떤 그 저항의 DNA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란만의 DNA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완성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완전히 뭐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다 그 좌충우돌 할 때인데 8년 동안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갖춥니다. 전쟁을 하면서 오히려요.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참전하고 싸워야 되고 그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동안 막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각 진지에서 네. 서로 전우가 되는 거잖아요. 어. 참호에서. 그러면서 국가가 이제 점점 결속력이 만들어져 가는데 하필이면 그 국가가 이슬람 신정주의 국가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아파 이슬람 서사가 그 전쟁과 같이 맞물리면서 녹아 들어갑니다. 680년에 지금 수니파 조상에게 자기들의 조상이 정말로 비참하게 속아가지고 학살당했다. 그게 이제 시아파의 일종의 그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외세에게 우리가 협상하다가 또 속았다. 또 당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냥 680년에 당한 것도 그렇고 예. 작년 6월에도 또 그렇게 당했고 네. 협상하다가 당했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하면서 적당히 전쟁을 멈추는 게 그게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적을 물어서라도 같이 피를 봐야만 이게 재발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결집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 가장 첫 부분에 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주변 일가족들. 인사들이 다 예. 날아가는데 일가족까지 같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모스타바가 거기가 죽을 자리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간 건데 네. 이 상징하는 서사는 꽤 큰 거죠. 사람들 더 결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미국 이스라엘의 계산과 이란의 실제와 달랐던 부분이에요. 하메네이가 없으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이란 일반 그 시민들의 마음이 좀 궁금한데 이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도 많고 힘들고 그러면 이란 사람들도 일정 부분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미국하고도 좀 협상하고 제재도 풀고 좀 잘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 많아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한 70%는 그쪽에 가깝다고 봐요. 그게 광범위한 체제 반대 세력이라고 저는 봐요. 예. 다만 그 70%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집 효과가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는 원한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게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그 70%가 들고 일어날 줄 그러니까요. 알았죠. 그런데 이 순교의 서사가 만들어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 심어놓았던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바시지 민병대라고 하는 세포 조직들이 단순히 전선에만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간 영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시에 오히려 반정부 세력들을 더 집요하게 찾아내는 공포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시위가 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공포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나 처형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냥 민중의 봉기, 시민들의 저항이 지금 전쟁 중에 일어난다고 보기엔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규합을 하려고 해도 감시의 눈이 더 그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굳이 체제까지 바꾸냐 행태만 바꾸자고 했던 온건파 반 체제 세력은 지금 우리가 주적이 체제가 아니라 시오니스트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더 동력은 떨어졌죠.
다만 언제가 됐든 전쟁이 휴전이 되건 종전이 될 텐데요. 그 이후 체제는 정말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토는 초토화됐고 가용자원은 없고 복구는 해야 되는데 민심은 지금이야 뭐 전쟁 중이니까 체제 위주로 모인다고 하지만 이제는 배고픈 소리가 더 나올 거고 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정치 변동 가능성은 종전 휴전 이후의 체제에게 더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고 그때 오히려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제재 풀자고 하는 목소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의 지도부를 어떻게 지금 구상할 것인가가 국제사회가 좀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정말 바꾸고 싶으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979년부터 이어져온 이 네. 신정 체제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무너질 때가 좀 됐다? 저는 시효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전쟁이 이제 끝나면요, 이란이 핵에 더 집착할 거다. 북한처럼 되고 싶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전제가 필요해요. 이 정권이 예. 이 어마어마한 전쟁으로부터 살아남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공격을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자기들의 안보의 최우선순위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핵무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높은 확률로 만약에 체제가 생존하고 이 지배연합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레마예요. 이란은 이제 완전히 그 중동 내에서도 일종의 빌런이 됐어요. 자기들도 다급하니까 막 두바이 때리고 아부다비 때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선을 넘은 거죠. 남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과 거래를 해야 되고 특히 두바이는 제재 상태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 외환 거래의 일종의 허브였어요. 제가 두바이의 지도자라도 네. 만약에 그 체제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일단 다 뭐 무역이나 이런 거 다 중단시키고 뭔가 더 세게 자기들의 보복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전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돈과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단 뭐 식량부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제재를 풀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딜레마 상황에서 체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만약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잠깐 가드를 내려놓는다고 하면 약간 개혁파나 중도파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협상에 다시 나오고 핵과 관련된 논의는 이전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차피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는 더 세게 나가면서 핵 개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없진 않고요. 근데 이건 자살행위죠. 이란은 저렇게 살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란 국민들은 사람들이 성정이 좋아요. 이 체제의 이 이데올로그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시오니스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을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미국은 밉죠. 미국이 밉지만 이스라엘보다는 덜 미울 거예요. 왜냐면 초강대국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 예, 이란 입장에서. 예.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자기들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미국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고 더구나 소수민족도 자꾸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제가 이란이라면 그 이스라엘에게 보복하는 방법은 핵무기를 만들고 막 헤즈볼라 동원시켜가지고 미사일 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은 이란이 변하는 거예요. 정상국가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거죠. 애를 쓰고 예. 있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이란이 미국하고 더 아주 세게 협상해서 우리 다 내려놓게 이렇게 어려운 바에 우리가 더 급한 건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다 사찰받고 우리가 다 국제 규범 지킬 테니까 제재 당장 풀어줘라.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금 노후화된 이 시설들 다 복원시켜라. 약간 이건 뭐 뇌피셜이고 그냥 꿈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나라고 잠재력이 큰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이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엄청 공포스러울 거예요. 중동 지역의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는. 당연히 넘어가죠. 왜냐하면 인구 9,200만에 소위 인적 개발 능력 굉장히 뛰어나고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 페르시아의 그 후예라고 하는 것도 있고 79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세속주의를 향유했던 사람들이라서 역사의 모든 변곡점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중동 내에서 그 이란이 만약에 정상화됐다는 걸 가정하고 이란을 필적할 만한 나라는 없어요. 그게 2015년 7월에 오바마와 이란이 했던 딜 때 이스라엘의 공포였어요. 그게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미국은 무조건 이란을 적대시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이란과 미국이 직접 전쟁하게 하는 거다. 이게 저는 네타냐후의 40년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꿈을 아는 이란이라면 네. 어떻게 복수하냐? 적에게 복수하는 건 적이 제일 싫어하는 옵션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도 중요한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전쟁 후에 이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것도 저희가 좀 주의 네. 깊게 봐야 그러나 되네요. 높은 확률로 예. 되게 강경파가 계속 이렇게 나갈 거고요. 높은 확률로 핵 개발하려고 할 거고 또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징해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미국 정부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암울해요.